전직 판사 출신의 주인공이 국내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밀과 실버타운 내에서도 VIP들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비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훈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42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죠. 3년 전 화려한 은퇴식을 치르고 법조계를 떠났습니다. 검사들, 변호사들, 후배 판사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외아들 민석이 두 손을 꼭 잡더군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민석이는 IT 회사 임원으로 성공했고 며느리 윤주와 손주들 지호, 지은이와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공원도 다니고 제가 재판했던 유명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민석이가 출장 갈 때면 손주들을 돌봐주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달라졌죠. 아버님, 지호 학원 시간이에요. 며느리 윤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던 윤주가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공부할 시간이에요 라며 데려가 버렸죠. 저는 점점 방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윤주의 한숨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요즘 아버님이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요. 아들에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 영숙이가 살아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5년 전 떠나보낸 아내가 그립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법조계 모임에 나가기도 어려워졌죠. 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살면서도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퇴근 후 민석이가 가끔 물어봅니다.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묵묵히 밥만 먹었죠. IT 이야기, 아이들 학원 이야기, 제가 낄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일까? 판사로서의 권위도, 아버지로서의 존중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그저 짐처럼 느껴지는 나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석이가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윤주도 옆에 앉아 있었죠. 둘 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위한 좋은 곳을 찾았어요. 윤주가 태블릿을 들고 보여주었습니다. 황금빛 노을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었죠. 최고급 시설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내보내겠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지? 여기 불편한 점이 있니? 민석이가 말을 얼버무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바빠서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곳은 아버지 또래 분들과 교류하실 수 있고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삶에서 저를 빼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죠. 난 내 아들 집에서 살고 싶다. 다른 곳에 갈 생각 없어. 그러나 민석이와 윤주는 몇 주 동안 계속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구경만 가보세요. 윤주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 자식이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라는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이미 결정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황금빛 노을 실버타운은 겉보기에 호텔 같았습니다. 로비는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죠. 박정훈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놀랐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작은 법정까지 있었어요. 이곳은 은퇴한 법조인들이 모의 재판을 하는 공간입니다. 안내하는 직원의 말에 잠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훈아, 여기서 만나다니. 돌아보니 옛 법정에서 자주 마주쳤던 변호사 김성준이 환한 미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산 지 6개월 됐어. 정말 좋더라고. 김성준은 저보다 2살 많지만
항상 활기차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반대했지. 하지만 여기는 생각보다 자유롭고 재미있어. 우리 또래 친구들도 많고. 김성준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집에 더 있고 싶었지만 이미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김성준 같은 친구가 있다면 견딜만할 것 같기도 했고요. 한번 살아볼게. 그렇게 저는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한 달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제 방은 넓고 쾌적했고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 판사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공손했어요. 김성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저와 달리 사교적이어서 다른 입주자들을 많이 알고 있었죠. 정훈아, 여기 전직 검사장도 있고 기업 회장님들도 계셔. 내가 심심할 리 없어. 실버타운의 프로그램은 다양했습니다. 특히 법률 강의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죠.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윤주도 격주로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지호가 물으면 응, 할아버지, 여기 친구들도 생겼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의 질이 떨어졌어요. 처음엔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빵이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냉동식품 같은 맛이 났습니다. 오늘 식사가 좀 다른데요? 물었더니 직원은 곧 개선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죠. 의료 서비스도 문제였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의사를 찾았는데 지금은 진료가 어렵습니다. 내일 오세요 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싶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환한 미소가 아닌 형식적인 인사만 했죠. 한 번은 복도에서 직원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VIP 아닌 방은 청소 대충 해도 돼. 어차피 불평해도 어디 가겠어? 충격이었습니다. 이곳이 노인들을 존중하는 공간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김성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느꼈어. 처음 3개월은 홍보용인가 봐. 그 후엔 서비스가 확 줄더라고. 더 충격적인 일은 민석이와 윤주의 방문이 뜸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격주로 오더니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잠깐 들르는 정도로 변했죠. 전화해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화려한 겉모습 아래 가려진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법관으로서 진실을 파헤치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준아,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산책로 벤치에 앉아 김성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 생각이었어. 옛 변호사 버릇이 도지더라고. 우리는 비밀리에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죠. 판사였던 저와 변호사였던 김성준에게는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이것 봐. 7페이지 작은 글씨로 서비스 내용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 더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불공정한 조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웠고 입주자의 권리는 최소화되어 있었죠. 이건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야. 법원에서도 인정 안 될 조항들이 많아. 김성준이 다른 입주자들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3호 이영자 씨는 전직 간호사인데 의료 서비스 부실함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대. 우리는 이영자를 만나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었어요. 의사가 항상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론 주 3일만 오고 응급 상황에선 그냥 119 부르더라고요. 이영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의료 기록도 확보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로비 근처 사무실에서 나오던 직원이 서류를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주우려다 눈에 들어온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입주자 자산평가 및 수익성 분석. 그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 방으로 돌아와 검토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입주자들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수익성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자산이 많은 VIP는 특별 관리하고 보통 입주자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야. 김성준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낸 입주비와 월 관리비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받았는데
이건 사기극이잖아.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실버타운 뒤에는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미래도시가 있었어요. 그들은 입주자들이 돌아가시면 남은 보증금을 헐값에 정산하고 그 자리에 고급 주택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노인 착취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성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걸 밝혀낼 책임이 있어.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영자의 도움으로 의료 기록 조작 증거도 확보했어요.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 증거도 모았습니다. 마치 현직 시절처럼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죠. 정훈아, 조심해야 해. 관리소장 최 부장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 같아. 김성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방이 정기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뒤져져 있었거든요. 다행히 증거는 모두 김성준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버타운 내부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어요. VIP 그룹이라 불리는 자산가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식당, 전용 의료 서비스, 심지어 직원들의 태도까지 달랐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제가 몇몇 입주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VIP 그룹의 대표격인 강 회장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박 판사, 괜한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입주자 회의에서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액의 입주비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걸까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현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는 VIP 그룹, 다른 쪽은 변화를 원하는 일반 입주자들이었죠. 감정이 격해지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 판사,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아들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면서요? 강 회장의 날카로운 공격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회의 후 김성준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정훈아, 강 회장은 이곳 이사회 멤버야. 최 부장과 친하고 그들이 우리 뒷조사를 한 게 분명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몇몇 입주자들은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태도도 더 차가워졌습니다. 시사 시간에는 자리를 멀리 두고 프로그램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느낌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손자 지호의 피아노 발표의 날 일어났습니다. 발표회 초대장을 받고 너무 기뻤는데 당일 아침 갑자기 외출 금지 공지가 붙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오늘 외출은 금지됩니다. 이유를 물으니 전염병 예방 차원이라는 황당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발표회에 가지 못했죠. 나중에 민석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안 오셔서 지호가 많이 실망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왜 못 갔는지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분노로 가득 찬 저는 관리소장 최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손자 발표회에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최 부장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규정입니다. 박 판사님, 최근 조사 활동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잠시 외출을 제안한 겁니다. 그날 밤 갑자기 김성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훈아, 나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말이 끊겼고 곧바로 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성준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소리쳤지만 당직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119를 불러 김성준을 병원으로 데려갔죠. 의사의 진단은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김성준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활기차던 그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준아, 미안해. 내가 이 조사에 너를 끌어들이지만 않았어도. 김성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그 실버타운 때문이야. 정훈아,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그의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조사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때였어요. 병원을 나와 오랜만에 법조계 후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정태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 즉시 도움을 약속했죠. 박 선배님, 이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자 노인 학대입니다. 집단 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와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간호사 출신 이영자의 도움은 특히 컸습니다. 그녀는 의료 기록 조작 증거를 더 확보했어요. 환자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처방약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의사 진료 없이 간호사가 진단하기도 했고요. 실버타운 측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어느 날 제 방에 들어가니 모든 서류가 뒤집혀 있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최 부장은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박 판사님, 이러다 아드님 회사에도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어요. 조용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의아했습니다. 민석이 회사가 왜 언급되는 걸까요? 정태우 변호사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미래도시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가 민석이 다니는 IT 회사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석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회사가 이 실버타운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민석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 투자를 적극 추진했어요. 노인 복지와 IT를 접목한 스마트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단순히 짐을 덜려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었다니. 아버지, 이 소송 철회해 주실 수 없을까요?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42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지켜온 판사로서의 신념이 더 강했습니다. 민석아, 미안하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눈 감을 순 없구나. 그건 내가 평생 너에게 가르쳐온 가치와 맞지 않아. 법정 대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태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실버타운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어요. 15명의 입주자가 원고로 참여했고 저는 특별히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직접 변론을 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박 판사님. 선배님의 변론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담당 판사는 제 후배였고 예전 제가 지도했던 사람이었죠. 법정에 들어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최 부장과 미래도시 대표 그리고 의외로 강 회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 회장은 미래도시의 이사였어요. 방청석에는 김성준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도 뒤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들의 자산을 노린 조직적 기만행위입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불공정 계약 조항, 외출 제한. 평생법정에서 단련된 논리로 피고 측의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원고 측은 감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계약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합리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 부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녹음이었습니다.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 어차피 계약금은 받았고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이미 증거는 인정된 상태였어요. 강 회장은 얼굴이 붉어져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변호사에게 말려 앉았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저는 법률적 논점을 넘어 인간적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법적 정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노년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동안 실버타운 내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최 부장은 저를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고 일부 직원들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찾아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압박이 심합니다. 이 사회에서 저를 문제 삼고 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회사를 위해 노력하듯 나도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단다. 이것은 내 아버지인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싸움이야.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노인 착취 실버타운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어요.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재판장의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불공정 계약과 기만적 운영으로 노인들의 권리를 침해했음이 명백합니다. 모든 입주자들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성주는 제게 다가와 포옹했고 다른 입주자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피고석에서는 최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민석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판결 전에 법정을 떠났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판결 후 한 달, 저와 김성주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밝은 곳이었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죠. 정훈아,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 김성준이 이사 첫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실버타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노인권익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 판사님의 용기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권익보호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김성준과 함께 노인들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했죠. 이영자도 의료, 자문으로 참여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센터의 모토가 되었어요. 실버타운 사건 이후 비슷한 피해를 겪은 노인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민석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연락이 끊겼거든요. 회사에서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어요. 사실 민석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돈만 쫓는 회사였어요. 아버지 사건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데 노인들을 위한 진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민석아, 내 선택을 지지한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석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노인 맞춤형 주거 공유 플랫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였죠.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했어요. 노인들은 외롭지 않고 청년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윈윈 모델입니다. 센터에서는 이 플랫폼의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많은 노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석이의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했고 사회적 기업상도 받았죠. 손주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법에 관심을 보였고 지은이는 할아버지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래요. 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성주는 여전히 유머러스했습니다. 정훈아,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번 인생을 재미있게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78세에 시작한 이 투쟁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면 법관으로서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정의와 존엄성은 어떤 나이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제가 센터 상담을 마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황금빛 실버타운을 떠나 맞이한 새로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